무릉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도연명의 시에 처음 등장하고 명화 목류도원도의 모티브인 동양의 파라다이스 무릉도원이 가장 유명할 것입니다. 연희에선 장비한테 편안하게 발리는 김선희 무릉태수인데요. 전체적으로 무릉 포함 형주 4군이 그냥 호락호락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우스엔 절대 호락호락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성 밖에는 전투력이 어마어마한 이민족들이 있었는데요. 장사엔 장사만, 무릉엔 오게만 등이 있었고, 무릉엔 중국 고대 역사의 가장 강력한 비안족 집단 무릉만. 경치 좋다는 건 계곡이 깊다는 거니 세력 형성의 최적이 아니었을까요? 연희에서 새빨간 얼굴, 푸른 눈동자에 철질 여골타를 쓰며 무려 감령을 죽이는 사마가가 바로 무릉만의 왕이죠. 물론 감령은 이릉대전 훨씬 전에 사망했습니다. 광무제 시절 남만 및 공손술 반란 등 모두 진압한 유상이나 고대 명작 마원도 수만을 이끌고 무릉만을 진압하려 했으나 털면 털수록 더 강한 게릴라전을 펼치는 무릉만에 패배했습니다. 오나라도 무릉만을 계속 적극적으로 진압하는데요. 215년엔 황계가, 그 이후엔 보질, 반준, 여대가 계속 토벌합니다. 가장 큰 공로를 세운 건 반준인데요. 연희에선 불리하자 관우를 바로 배신한 탐욕 캐릭터이지만 공자의 나라답게 매겨진 관우 배신 등급의 적극적 배신, 미방 부사인 대신 완화된 어쩔 수 없는 편입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나라로 간 반주는 천상 문관이지만 송권이 엉뚱한 백넘버를 줍니다. 무릉 출신이니까 무릉만을 토벌하라는 건데요. 문과에게 코딩하라는 느낌이지만 반준이 모든 임무를 너무 잘 처리했다는 게 함정입니다. 아무튼 반준이 231년에 무려 5만을 이끌고 무릉만을 쳤으며 부장이 죽을 뻔하는 등 크게 고전하지만 정복에는 성공합니다. 레전드 마원의 4만도 이기고 한나라 때 전혀 통제 안 됐던 무릉만이 드디어 쇠약해지고 모든 것이 안정되었다는 표현이 처음 나타납니다. 예전 한나라 장수 때와 달리 무릉만의 공격 패턴과 지형을 장착하고 풍토병에도 면역 패치된 무릉 전문가 반준이 집요하게 공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보질 또한 이릉대전 전후 오게만을 차례차례 제압하죠. 소설에서 공명과의 랩 배틀에 굴욕적으로 패배하고 육손 기용 반대하던 그 보질 맞습니다. 사실 문관 출신이지만 군공도 뛰어난 에이스입니다. 생각해보면 오나라 공인 에이스 주유 노숙 여몽은 심각한 결격이 있습니다. 남쪽의 풍토 때문인지 뭐 좀 하려 하면 일찍 죽어버렸죠. 이런 면에서 연희에서는 배신자 쩔이었지만 개척군주 송권의 최애 캐릭은 보질, 여대, 반준 등이 아닐까 합니다. 로컬 패치와 내구성으로 아프지도 않고 문무를 겸비하여 수십 년간 그 어떤 낯선 일을 시켜도 모두 곧잘 해결하죠.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엔 최고직위까지 오릅니다. 한편 무릉 오게만은 이후 대부분 한족으로 동화되었고 극히 일부만 동화되지 않았는데 그 후손인 묘족, 여족이 합쳐서 2천만 명이나 되니까 전성기에는 규모가 어땠을지 상상이 갑니다. 오나라 크립 콜로니 확장 속도는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천년수도 하노이 또한 타겟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당시 하노이는 교지로 불렸고 교지태수 사섭이 통치했죠. 교지뿐만 아니라 현재 홍콩 광저우가 포함된 교주 전체를 블루오션으로 판단해 주변에 동생을 꽂아 패밀리 비즈니스를 일으킵니다. 연희엔 나오지도 않지만 그는 놀라운 올라운드 플레이어였습니다. 삼국지 14에선 드디어 정치력 90, 매력 89를 찍는 위엄. 순욱이 인정한 뛰어난 유학자였지만 베트남민들에겐 어려운 유교 배우라고 강요하지 않고 당시 새로 도입된 불교를 용인하는 유연함을 보입니다. 이 유연함은 외교 및 처세술에도 극명히 나타나는데 유표한테 털릴 뻔하자 조조랑 동맹 맺고 조조 코인이 적벽에서 떡락하자 바로 손권 코인을 탑니다. 갑자기 아들을 인질로 보내고 매년 선물 세트를 보내죠. 교지 선물 세트는 당시 오나라 명품 매니아의 엄청난 트렌드가 되는데 이슬람 상인들이 바닷길로 캄보디아를 거쳐 교지까지 들여온 수입품들로 로마의 유리와 동남아의 호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그 넓은 중국 땅덩어리에 교지 무역이 특별했냐? 서쪽 육로는 엄청 험하고 중국은 지금도 남중국해 말곤 바다가 거의 없죠. 그러나 선물로는 뭔가 송권이 교주를 가만둘 것 같지 않자 옹계에 반란을 일으키게 하여 총나라를 괴롭히게 합니다. 이렇듯 사섭이 본인의 존재 이유를 제대로 보여주자 송권도 그를 인정하고 공로상을 주며 내비둡니다. 한편 옹계는 남만 봉기뿐만 아니라 이릉대전 발생에도 원인을 제공했다는 소수설도 있으니 촉입장에선 사섭이 최악의 숨은 흑막이죠.
생존왕 사섭이 90살에 죽자 바로 송권은 사섭들의 아들들을 처리하고 교지를 편입합니다. 이후 현재 베트남 남부, 호치민, 캄보디아 조공까지 받으며 번성. 226년엔 무려 로마인이 처음으로 건너배에 방문합니다. 당시 로마가 점령 중이었던 이집트에서 배를 타고 베트남에 장사하러 갔는데 점포가 오나라라는 프랜차이즈에 인수됐다고 해서 주인장 얼굴 보러 본점인 건업까지 간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 육항이 키 작은 이민족들을 잡아왔는데 로마인은 패드립을 시전합니다. 우리나라엔 저런 사람들이 드물다. 이 굴욕을 동아시아인들이 극복하는데 무려 2000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파란 눈 붉은 수염의 이국적인 남자 손권은 이 로마인에게 동질감을 느꼈는지 무려 하인 20명을 제공하며 환대합니다. 로마인이 돌아갈 때는 아마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중국으로 왔던 해상 루트는 무려 1000년을 앞선 꿀 루트였다는 사실. 그 후 1500년 넘게 이슬람 국가가 너무 강력해서 유럽인이 중국에 배 타고 갈 방법이 전혀 없었고 극소수만 험한 육로로 갔죠. 다만 사섭 가문을 처리하니 정치 집단 사섭의 히든 통치 노하우 또한 사라집니다. 바로 남만의 온계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남만 사용 설명서 장착한 사섭이 죽어서 오나라도 기회가 있었던 남만 지방을 총나라가 무혈 진압하고 편입시키게 됩니다. 또한 현지 반란이 잦았는데 추경 부인의 모티브 찌우 부인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한편으로 사섭이 얼마나 똘레랑스의 정치를 했는지 느껴집니다. 그러고 보니 사섭은 베트남의 유교와 한자를 전파한 것으로 유명하고 심지어 한국 세계사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인물이죠. 그치만 그 사실을 굳이 베트남인들에게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엔 베트남에서 사섭이 사왕으로 불렸다는 주장도 욕을 먹고 있고 사섭 이전에도 베트남인이 문명 생활을 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베트남민들조차 사섭이 한나라 정부의 기득권과 유교를 버리고 현지에서 20년간 선정을 베풀고 존경을 받았다는 점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 보충에 그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편집증남 손권은 그 넓은 남중국만으로도 안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진시황 때부터 중국 회계지방에서 오랜 떡밥이 있었는데요. 바다 건너면 인구와 보물 가득한 원피스가 있다. 진시황 때 불로초 찾으러 일본 간 서복은 수만 호를 지금 이루고 있다. 21세기 일부 중국인에도 남아있는 떡밥인데 당시엔 엄청 솔깃했겠죠. 이 떡밥을 무한 재탕하는 회계의 어떤 노인의 말을 듣고 송권은 바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 대상은 현재 대만 혹은 오키나와 쪽의 이주, 그리고 일본 쪽의 단주. 육손도 전종도 미친 말이라고 반대 상소를 올립니다. 이에 기록엔 없지만 송권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봐, 해봤어? 아무튼 230년 장수 제갈직 위온에게 10,000명을 주고 대만, 오키나와, 일본을 찾고 백성을 납치해오라 합니다. 손권발 원피스 정글보트 탐험대의 성과는 매우 처참했습니다. 항해술도 부족하고 사람도 너무 많고 풍토병도 있고 잘될 턱이 없죠. 그나마 대만인 몇천 명을 데려오긴 하는데 일본은 찾지도 못하고 데려간 10,000명 중 8,000~9,000명이 전염병으로 사망크리. 송권의 자격지심 때문인지 제갈직과 위온은 바로 처형됩니다. 그리고 10년 후엔 6개를 시켜 하이난을 정복하게 하는데 이건 완전 대성공이었고 6개는 나중에 승상까지 오릅니다. 6개와 제갈직의 사례를 보면 조직에서 어떤 미션을 받는지도 참 커다란 인생의 운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나라 입장에서 대만, 일본은 참 어려운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 중국에게도 그 두 나라는 여전히 어려운 미션이죠.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나라의 이민족 대응은 쿨하지 못하다고 해야 되나? 위나라 전예, 총나라 제갈량, 마충 장억 등 인간미로 이민족을 회유하는 감동 스토리가 많은데 오나라는 단순 탄압하여 반란이 계속 재발한다는 요지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위촉의 경우 이민족이 본진에서 멀리 떨어져서 서로 간의 매너거리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중원의 농경국가가 굳이 변방 유목민을 공격해서 얻을 이득이 없죠. 이에 비해 오나라는 개척할 본진 전체가 이민족 텃밭이었습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이 계속 나는 상황인데 쿨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들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기록상 도적으로 나오는 집단들은 사실 범죄자 집단이 아니라 오나라의 편입 안 된 로컬 민간 방범대였을 것입니다. 특별한 갈등 없이 잘 지내다가도 하루아침에 오나라 장수들은 그들에게 도적 산월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정복했을 겁니다. 한편 그 이후 중국사에서 신기한 건 한족 정부가 외침을 받으면 자꾸 커맨드 센터를 띄워서
장강 남쪽으로 도망가고 또 생각보다 잘 버팁니다. 317년 진나라는 건업으로 천도, 300년간 남쪽에 5개의 한족 왕조가 세워지고 1127년 송나라는 여진을 피해 회계 쪽으로 천도, 여진과 몽고에 150년간 버팁니다. 장강 이남이 분명 한나라 때까지 전혀 관리도 안 되던 오지였는데 도망간 망명정부들이 강남에 급히 정착해 역사상 최고 극악 난이도 상대에 잘 버티고 한족 정체성을 지킨 이유는 뭘까요? 그건 바로 하제, 육손, 여대 등의 오나라의 개척자 혹은 깡패 장군들이 뿌렸던 씨앗이 오나라에선 잘 못 피었지만 후배 한족들에게 최고의 히든 멀티를 선사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덕분에 4세기 북중국이 이민족에 점령당했을 때에도 강남은 한족의 중국 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안전가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키우면 송권의 개척 정신이 조금 무모하긴 해도 후손들에겐 엄청난 자산이 되었듯이 지금 우리도 당장 잘나가는 산업뿐만 아니라 척박한 땅에 다양한 씨를 뿌리고 개척하여 급변하는 세상에서 후손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송권의 미덕을 조금 배우면 어떨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